1챕터 상견례의 균열.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이 던진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아들 동원이가 30을 넘겨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밝고 사교적인 성격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살가워 보였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안녕하세요.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정말 우아하신 것 같아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주은이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확 트인 전망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죠. 여기가 몇 평이에요? 40평 조금 넘어요. 우와, 정말 넓네요. 애 키우기에도 너무 좋겠어요. 그때는 그저 우리 집이 마음에 든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이 우리 집을 좋아해 주니 나쁠 게 없었으니까요. 3개월 뒤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동원이와 주은이, 그리고 주은이의 부모님까지 모두 모였죠. 식사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비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집 문제 말인데요. 결혼하면 예비 부부는 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동원이와 상의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동원이는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고 모아둔 돈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하겠다고 했었습니다. 30이 넘은 두 사람이 충분히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이었죠. 그건 제가 주은이랑 상의했습니다. 동원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예비 사돈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주은이한테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어른들끼리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을 땡전 한 푼 없이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요. 땡전 한 푼이라니.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원이는 직장에 다니며 제 힘으로 중고차도 샀고 몇 년간 꾸준히 돈을 모아왔습니다. 주은이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둘 다 30이 넘은 성인인데 땡전 한 푼 없다는 표현은 좀 과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땡전 한 푼 없진 않을 텐데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주은이도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했어요. 동원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주은이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정말로 하나도 안 도와주실 줄은 몰랐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동원이의 인상이 살짝 구겨졌습니다. 이건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이 미리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사돈께 재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집은 있어야죠. 예비 사돈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들 독립시킨 뒤로는 경제적인 지원은 쭉 안 했어요. 아들도 저희 도움 안 받고 결혼하겠다고 했고요. 젊고 스스로 능력도 있는데 부모가 집을 사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집을 해주면 저희도 2, 3천 정도는 보탤 수 있어요. 내가 집을 사주면 2, 3천만 원을 보태겠다고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몇 억짜리 집을 사주라는데 2, 3천을 보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았을 텐데요. 그건 저희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동원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비 사돈도 그제야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집을 사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답답했으니까요. 이게 뭐지? 첫 만남인데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상견례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돈을 쉽게 얘기하네.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 그래도 부모가 이뤄놓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동원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은 주은이랑 얘기했어요. 보태주지 않으셔도 돼요. 얘기는 잘 된 거야? 서로 생각이 달랐으니 마찰이 있었을 게 분명했습니다. 네, 확실히 얘기 잘 됐고요. 걱정하시는 일 없어요. 지금 사는 집은 부동산에다 내놨다고 얘기했고요. 천천히 집 구하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그렇게 해. 전화를 끊고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주은이가 정말 납득을 한 걸까요? 아니면 동원이가 설득한 걸까요? 하지만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주은이는 사람 자체는 밝고 좋아 보였으니까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생각도 바뀔 수 있겠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주은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원이도 행복해 보였고요. 저희 부부도 축하했습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상견례 때 그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잊은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잊힌 게 아니라 그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이라는 걸. 결혼식장의 환한 웃음 뒤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천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명절 준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은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된 사람이니 명절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음식하러 전날에 가면 돼요? 전화를 받자마자 주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음식? 명절 요리 음식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친구가 우리 집이 명절 음식을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아, 우리는 음식 안 하는데. 그럼 밥은 어떻게요? 주은이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첫 명절이니까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밖에서 맛있는 밥 한 끼 먹자. 첫 명절이니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아, 우리는 명절에 원래 여행 다니거든. 연휴가 긴데. 저는 명절마다 남편과 둘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동원이가 독립한 뒤로는 쭉 그래왔죠. 1년에 몇 번 없는 긴 휴일인데 집에만 있기엔 아까웠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도 같이 가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끼리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친정에 가든지 원하는 대로 해. 아, 주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1년에 몇 번 없는 휴일인데 이런 때는 각자 시간 보내는 게 좋은 거예요? 가까이 사니까 명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원하면 충분히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희는 차로 30분 거리에 살았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었죠. 아, 그렇긴 하죠. 주은이는 처음엔 당황하더니 금세 밝은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해요. 저 동원 씨가 말한 줄 알았는데. 그럼 저희도 다른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이해가 빠른 며느리네. 명절 당일 아침 동원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먹었지. 너희는? 저희도요. 아들 내외는 사돈댁에 간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사돈이 너무 좋아했다고 동원이가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둘이서 여행 가기로 했어요. 주은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난리예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동원이의 웃음소리가 편안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명절에도 여행이나 가라고 하니
주은이는 도리어 더 저희에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사이는 늘 좋았죠. 이게 적당한 거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며 동원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저희 부부도 저녁 시간이 비어 있었고요. 식당에서 만난 주은이는 뭔가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지. 너희도? 네. 식사하는 동안 분위기는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 정말? 저는 깜짝 놀라 주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잘 됐다. 축하해. 아이고, 축하해. 몸 조심해야지. 남편도 환하게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안 돼서 아이를 가졌다는 며느리를 저희 부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니. 얼떨떨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요. 주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이사 가려고요. 이사를? 네, 집을 사서 이사하려고요. 정말 집을 사겠다는 아들 내외. 이렇게 빨리 이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출은 많이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 안정이 될 것 같아서요. 아이도 생겼으니까. 잘 생각했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모습이 기특했으니까요. 근데 마음에 드는 집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주은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정말 비싸더라. 천천히 알아보면 괜찮은 집 나올 거야. 애 키워야 하는데 집이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 집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30평은 됐으면 하는데. 저희 부부도 처음엔 작은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넓혀왔죠. 천천히 넓혀가는 재미도 있어.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은이의 말에 저도 당황했고 옆에 있던 동원이도 놀라서 주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주은아, 아니, 2억 정도만 있으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동원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주은이를 말렸습니다. 빌려주시면 천천히 갚으면 되지.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돈을 왜 빌려? 빌려도 은행에서 빌려야지. 그 대출 받자는 것도 어머님 아버님 도움 받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 비싼 이자 내가면서 왜 그래? 주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동원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은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그 뒤론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주은이가 저희를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돈만 주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주은이가 출산했습니다. 아들은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고 저는 아기용품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기에게 좋다는 옷까지, 이불, 작은 장난감들 하나하나 고르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주은이에게는 출산한 여자에게 좋다는 한약을 지어 보냈고 몸매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고급 속옷 상품권도 함께 보냈습니다. 동원아, 엄마가 보낸 거 주은이 잘 받았지? 네, 엄마. 고마워요. 며칠 뒤 주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죠. 왜 그래? 몸은 괜찮아? 너무하세요. 응?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들은, 친구들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시부모님이 다 내주셨대요. 아, 그러니? 근데 저는 왜? 어머님, 아버님한테 손자도 낳아드렸는데 어떻게 산후조리원 비용도 안 내주세요?
수고했다고 용돈도 안 주시고요. 억울하다는 듯이 흐느끼는 며느리. 하지만 저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게 돈이 아니었을 뿐이죠. 아기용품들 많이 사줬잖니. 동원이한테 들려보냈어. 그리고 너도 당연히 수고했지. 아기 태어났을 때 전화했잖아. 출산한 여자한테 좋다는 약도 지어줬고 배도 빠졌으니 예쁜 옷 하라고 상품권도 보냈는데 못 받았어? 그게 아니고요. 주은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며 선물을 골랐죠. 그런데 그게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니.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구나. 그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안 내주실 줄은 몰랐어요. 집도 안 해주시고 자식에게 어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원이를 남들보다 더 잘 교육시켰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연봉 높은 직업을 갖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독립할 때 오피스텔에도 제 돈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주은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구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나쁜 시어머니인 걸까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을 안 내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 걸까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 우리가 할 만큼 했어.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을 통해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에 보태라고. 출산하고 서러운 건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남들 다 해주는데 저희 며느리만 못 받았다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두고두고 섭섭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보내고 몇 분 안 돼서 주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제 너무 예민했나 봐요. 죄송해요. 순식간에 태도가 달라진 며느리.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무서운 거구나. 돈을 쓰지 않으면 부모 대접받기 힘든 세상이 된 걸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은이가 부담스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200만 원이 오간 뒤 관계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에게 중요한 건 마음이 아니라 돈이라는 걸. 200만 원을 보낸 뒤로 주은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라도 왔었는데 그마저도 끊겼죠. 저는 그게 주은이 나름의 불만 표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주지 않아서 삐진 거겠지. 하지만 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화해서 달랠 생각도 없었고요. 아들이 가끔 손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늘 혼자였죠. 주은이는 애 보느라 힘들대요. 동원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주은이가 일부러 안 오는 거라는 걸. 손자는 참 예뻤습니다. 동원이를 닮았는지 눈이 초롱초롱했죠. 안고 있으면 할머니가 된 게 실감났습니다. 완이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까? 아기는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엄마, 완이 예쁘죠? 그럼 우리 손자 정말 예쁘지. 동원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이 아이가 아빠가 됐구나 싶어 뭉클했습니다. 주은이한테 잘해줘야 해. 애 키우느라 힘들 거야. 알아요, 엄마. 하지만 동원이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뭔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건 부부가 풀어야 할 문제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완이의 돌잔치가 다가왔습니다. 동원이에게서 청첩장이 왔습니다. 아니, 돌잔치 초대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엄마, 아빠,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꼭 오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저희 부부는 돌잔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기에게 좋다는 순금 돌반지를 샀죠. 작고 예쁜 반지였습니다. 돌잔치 당일 식당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주은이의 부모님도 와 계셨고 친척들과 친구들도 많이 왔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주은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밝고 사교적이었죠. 완이 정말 많이 컸네. 축하해. 감사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저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은이의 부모님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저희도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돌잔치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완이는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죠. 다들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완이 가수 되겠네. 주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저희는 동원이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순금 돌반지가 들어 있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완이 돌 선물이야. 나중에 주은이한테 전해줘. 고마워요. 동원이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주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돌반지 감사합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완이 건강하게 잘 크길 바래. 하지만 그 뒤로 또 연락이 뜸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반지는 마음에 안 들었나 봐. 현금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지 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돌에 현금을 주나 봐요. 하지만 저는 현금보다는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순금 돌반지는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주은이에게는 별로였나 봅니다. 완이가 돌을 지나고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주은이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주말에 뭐 하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제주도 가는데. 갔다가 일요일 밤에 와. 아, 제주도요. 주은이의 목소리가 시무룩해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 완이 좀 주말에 맡아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죠. 완이를?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돌이 지난 뒤로 한 번도 아이를 맡아달라는 소리가 없었거든요. 완이를? 갑자기 왜? 제가 중요하게 갈 때가 있는데 동원이는 다음 주에 출장 간대요. 여행 예약이 돼 있기도 하고. 정 힘들면 너희가 스케줄을 조정해 봐야지. 여행을 조금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저희 여행을 미루라고요? 며느리의 스케줄에 맞춰서요? 그건 안 되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애는 봐주기 힘들어. 처음엔 여행 때문에 안 되는가 보다. 주은이는 처음엔 여행 때문에 안 되는가 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다음 말을 듣고는 제대로 이해한 듯 했죠. 아예 못 봐주신다고요? 그래. 다 늙어서 어떻게 애를 보니. 골병 들어. 손목도 안 좋고 그래.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손목이 안 좋아졌고 무거운 걸 들기도 힘들었죠. 아기를 하루 종일 돌본다는 건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도 급한 일이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봐주실 수도 있죠. 주은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동원이 결혼할 때도 애는 못 봐준다고 했는데 그건 들었지만 아들이 분명히 전달했을 텐데 애 안 봐주는 시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또 시작이구나. 또 이상한 논리로 저를 나쁜 부모로 몰아가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대화에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안 봐주는 시부모도 세상 어딘가엔 많겠지. 우리도 우리 스케줄이 있고 나름의 사정이 있잖니.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거고. 정말 매정하시네요. 주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안 매정한 안사돈네를 놔두고 왜 매정한 저한테 연락했어?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또 한동안 연락이 없겠지.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긴 했습니다. 역시나 그 뒤로 주은이는 한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동원이만 가끔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늘 혼자였죠. 주은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느 날 동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